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요 사항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북한이 군사력 강화에 올인하는 사이 한국은 외교력을 발휘해 쿠바와 수교를 성사시켰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 쿠바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정치 외교적으로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 무시 발언에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950년 북한 남침에 빌미를 줬다는 평가를 받는 애치슨 라인까지 역사적 교훈으로 소환됐습니다. 러시아 단체 관광객이 북한에서 스키를 즐겼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이 대규모로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국과 쿠바 수교 소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5년 만에 공식 외교 관계를 복원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쿠바가 우리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네. 코소보와도 외교 관계가 없긴 하지만 유엔 회원국 중에는 이제 시리아만 미수교국으로 남게 됐습니다.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입니다. 네. 북한에는 뼈아픈 정치 외교적 타격이고요. 쿠바는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 든든한 우군이자 중남미 지역의 외교 그리고 소통의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외신도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 새 친구를 얻었다. 냉전의 유산을 깨고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후속 버전에서는 김정은 미안, 당신의 벗 쿠바가 한국과 친구가 됐다. 이렇게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북한 처지에서 적대국인 남한이 형제국과 수교를 맺은 상황을 짚은 겁니다. 이번에 쿠바가 오히려 수교에 적극적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북한이 최근 남한을 동족이 아닌 외국 주적으로 간주해서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덜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수교 발표 전에 미측에 미리 알렸다고 하는데요. 네. 쿠바가 북한에 사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큰 외교 숙제를 한 셈인데 국민들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번 수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가 바뀌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외교부의 설명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과 하바나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쿠바와 수교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요. 자동차, 휴대폰 등 무역과 또 특히 한류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문화의 힘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연간 약 14,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쿠바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현지 교민은 한 200~300명 정도 되고요. 혹시 박선영 앵커께서는 쿠바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이참에 쿠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여권에 이제 쿠바 입국 도장이 있으면 미국 갈 때 비자 면제를 받는데 제한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쿠바를 좀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좀 심기가 불편할 것 같거든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대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네. 뜬금없이 북일 관계와 관련한 담화를 냈습니다. 이게 수교 발표 후에 나온 거잖아요. 네, 만 하루 만에 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을 포함해서 네. 북한과 일본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장애물로 두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한 쿠바 수교에 충격을 받고 일본에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의회에서 북일 관계를 확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힌 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네. 한 쿠바 수교에 자극받은 거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유력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기시다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켜 보겠다는 심산이라는 건데요. 일본과 북한이 공히 서로의 의중을 떠보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측은 1970년대, 80년대에 총 17명의 일본인이 북한으로 납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간첩, 스파이, 언어 교육을 위해서 일본인들을 납치했다는 거거든요. 그중 5명은 2002년 고이즈미 방북 당시에 돌아왔고요. 나머지 12명이 아직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그중 8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납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 협상으로 가는 길에 이 납북자 문제가 최대 걸림돌입니다. 이제 와서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북한에서는 신형 미사일 발사 그리고 전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해에 또 새 국경선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김정은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또다시 건드린 건데요. 네. 1953년 휴전과 함께 정해진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대신 소위 해상 국경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좌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간 주장으로 볼 때 더 남쪽으로 그러니까 백령도와 연평도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남한을 동족이 아닌 외국 적대국가로 규정한 만큼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간은 뭐 군사 분계선, 네. 북방 한계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NLL 무력화 방침을 분명히 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군사적 긴장감이 흐르는 곳에 또다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폭탄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시끄러웠는데 우선은 논란이 된 발언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을 앞두고 현지 유세에 나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가 70대 후반인데 1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을 했습니다. 논란이 된 언급의 핵심은 돈 안 내면 동맹도 없다입니다. 네. 유럽 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 승차가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면 러시아가 공격을 하든 뭘 하든 하고 싶은 대로 좋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몇 년 전 재임 시절에 주요 유럽 국가 정상과 나눈 대화를 자랑처럼 늘어놓았는데요. 상대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고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 우리를 지켜줄 건가 이렇게 물었는데 트럼프의 대답은 보호비 안 내면 보호는 없다. 차라리 러시아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요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네. 우크라이나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면서 성토하는 목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네,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1950년 미국의 이른바 에치슨 라인 선언이 연상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뉴욕타임스가 에치슨 라인이 북한 남침의 도화선이 됐다는 세간의 평가를 소개하면서 네.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자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1950년 1월에 딘 에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한국을 제외한 극동 방위선을 언급했습니다. 5개월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사이 김일성이 마오쩌둥과 스탈린을 찾아다니면서 남친 계획 승인을 받아냈는데 이 에치슨 라인 선언이 영향을 줬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면 사실상 트럼프 라인이 그어지고 푸틴이나 김정은의 침략 의지를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결국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방위비를 더 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흘리면서 어쨌든 뭐 압박했다 이런 기억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당선 여부는 변수지만 네.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오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은 상수일 거고요. 한두 푼이 아니어서 재정 부담이 꽤 큽니다. 주한미군 28,500명 주둔 비용 부담을 놓고 한미가 몇 년마다 협상을 하는데요. 네. 예전에 우리가 1년에 9천억 원 정도에서 1조 원 정도 사이에
돈을 냈습니다. 매해 연간이죠. 군사시설비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포함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걸 5배, 연간 5조 원 정도로 올리자고 해서 합의를 못하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야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13% 정도를 올려줘서 1조 2천억 원 조금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입니다. 네. 이후 해마다 평균 6 내지 7% 늘어나는 한국 방위비에 연동시켜서 분담금을 올려줬습니다. 연간 상승폭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데요. 트럼프에 이제 시달리고 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해준 겁니다. 이 합의가 2026년에 만료가 됩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이었죠. 북러 정상회담이 있는 이후에 이제 북러 관계가 상당히 이제 밀착화가 됐었는데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 단체 관광객을 맞이를 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러시아 관광객 97명이 네. 평양 그리고 강원도 원산에서 멀지 않는 마식령 스키장 등을 3박 4일 일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국경 봉쇄 조치를 풀고 나서 맞이한 첫 외국 단체 관광객인데요. 중국인들이 테이프를 끊을 걸로 예상됐지만 최근 북러 관계를 반영하듯 러시아 관광객이 먼저 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У нас наших участников нашего тест-тура обширная. Это и Владивосток, наш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это город Арсеньев, Находка, Уссурийск. Он достойно показал себя, нам понравилось. Великолепные трассы, широкие.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코스인데요. 비용은 1인당 750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두세 차례 더 러시아 단체 관광객이 북한에 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적지 않은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이 분명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양측이 사문화시킨 지 오래됐습니다.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북러 간 밀월이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북한이 남한의 등을 돌리면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외교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굳건한 방어 태세 유지 외에도 주변국과 전략적인 소통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